스텔스라는 게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최대한으로 줄인 그런 설계를 의미하는데 21세기 이후에 개발된 전투기들한테 사실상 필수고 안 그러면 살아남기 힘들긴 해요 사실. 미국의 실드 AI가 스텔스 드론 엑스벳을 공개를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데 무장을 갖추고 필요하면은 뭐 공중전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입니다. 진짜 예측 못할 때에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또 예측 못할 곳으로 돌아간다. 탐지와 추적이 아주 더 까다롭게 된 거예요. 디펜스 크러쉬 오늘의 주제는 현대 공중전의 이제 게임 체인저 스텔스 드론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들은 다 스텔스라고 보면 돼요. 사실 스텔스라는 게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최대한으로 줄인 어떤 그런 설계를 의미하는데 21세기 이후에 개발된 전투기들한테 사실상 필수고 지금 오늘 언급하는 무인기들도 다 뭐 정도의 차이 있지만 그 개념을 다 도입하긴 했습니다. 안 그러면 살아남기 힘들긴 해요 사실. 크기가 작다 보니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꼭 스텔스 기능을 탑재를 해야 될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드론이라는 거는 그 프로펠러 여러 개 달리고 막 맹맹거리면서 나는 조그만 것들 네. 그런 거 흔히 얘기하는 뭐 멀티콥터, 쿼드콥터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런 것만 있으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워낙 자체가 작기 때문에 뭐 레이더에도 쉽게 안 잡히고 뭐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이 무인기 내진 드론이라는 게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 고정익 무인기 쉽게 해서 날개가 달리고 덩치가 큰 것들 그런 것들은 뭐 동체 길이만 해도 뭐 몇 미터 이런 경우니까 만약에 스텔스 기술을 적용 안 할 경우에는 레이더에 걸려요. 실제로 무인기가 뭐 방어망에 탐지돼가지고 격추되는 사례는 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익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스텔스 설계를 도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자, 미국의 실드 AI가 최근에 스텔스 드론 엑스벳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수직이 착륙이라는 건데 이거보다 먼저 이 같은 회사에서 V벳이라는 걸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프로펠러식의 무인기인데 이렇게 수직으로 서는 거야 다 하는 거고 사실 헬리콥터 같은 경우도 이제 수직으로 뜬 다음에 자세를 안 바꾸고 그냥 가잖아요. 네. 이 V벳 같은 경우는 딱 똑바로 서가지고 수직으로 이륙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가면 갑자기 딱 누워서 하늘에서 자세를 바꿔서 이게 일반 비행기처럼 직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이 착륙이니까 어디서든 띄울 수가 있거든요. 또 어디서든 회수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V벳이 특히 함상 정찰용으로 많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고 미 해군도 쓰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해군용으로 지금 판촉이 되고 있어요. 이 엑스벳 같은 경우는 이 V벳보다 훨씬 대형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데 수직이 착륙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무인 전투기 같은 경우들은 활주로를 이용해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띄우진 못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트럭으로 트레일러 끌고 가다가 트레일러에서 그냥 곧바로 서가지고 띄고 그다음 임무 끝나면 그 트레일러로 돌아와서 다시 회수하고 이런 게 되니까 훨씬 예측이 어려운 거죠. 일단 이게 지금 이 엑스벳 같은 경우가 크기가 이것도 길이 한 7, 8m? 그러니까 꽤 커요. 뒤에 안에 무장도 미사일이나 폭탄 같은 것도 장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일회용 소모성의 어떤 기존의 드론 무인기 이런 게 아니고 무장을 갖추고 필요하면은 뭐 공중전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진짜 예측 못할 때에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뭐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임무를 수행하고 또 예측 못할 곳으로 돌아간다. 탐지와 추적이 아주 더 까다롭게 된 거예요. 물론 스텔스기가 기본적으로 탐지와 추적이 까다로운 물건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적의 비행장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쉽게 해서 출발하는 데와
돌아가는 데가 어딘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대처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 예측 가능성이 더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거 상대하는 쪽에서는 꽤 골치 아프죠. 엑스벳 관련해서 설명을 하실 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수직 이착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단어만 놓고 봤었을 때는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착륙하는 그렇죠. 이건데 사실 이게 그냥 말만 들었을 때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일까?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요. 솟구치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죠. 왜냐면은 엔진을 센 걸 달아주면 되니까 문제는 이게 수직으로 솟구친 게 공중에서 이렇게 딱 자세를 바꿔 눕는데 안 떨어지고 곧바로 서서 날아가는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거든요. 그 제어가. 이게 뭐 작은 거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건 조그만 것들이야. 뭐 모터 몇 개만 달면 충분히 되지만 문제는 이게 좀 톤 단위로 무게가 나가는 덩치가. 근데 이게 가능해진 게 이제 현대는 이제 최첨단 컴퓨터 일을 이용한 어떤 제어, 자세 제어가 되니까 양력을 잃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자세를 바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착륙이에요. 사실 이륙보다. 또 올리는 건 간단해요. 이게 착륙이 어렵지. 다시 이렇게 거꾸로 세운 다음에 이 제트 엔진을 역분사를 해가지고 이게 떨어지지 않을 때 천천히 추력을 낮추면서 자세도 기울지 않게 잡고 그러면서 딱 내리는. 사실 이게 50, 60년대에도 뭐 사람을 태운 걸로 이제 이런 그런 개념들을 실천을 해보려고 했는데 테스트가 일단 성공을 했지만 이건 도저히 실용은 못하겠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컴퓨터 덕분에 이게 가능해지면서 무인기에도 탑재가 됐고 실용화가 되는 이 단계까지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산이 많잖아요. 예. 또 산이 많다 보니까 또 산악 지형이 많고 또 땅덩어리도 국도도 이제 좁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 기술이 더 부각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드론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에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비행장은 적고 지형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하면 의외로 괜찮은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카이든이라고 지금 사실 앞서 언급한 것들하고 좀 성격이 다르긴 해요. 훨씬 작고 또 이게 프로펠러로 움직이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수직으로 떴다가 이게 자세를 바꿔가면서 직진해서 뭐 상대를 추적하든가 비행할 수 있는 이런 가능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 국내에서는 요격 드론으로 개발이 됐는데 탐지된 드론을 말 그대로 쫓아가는 이런 거죠. 최대 시속이 250, 350km 꽤 빠른 편이고요. 주요 시설 방어에 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 드론과 관련된 부분들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건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스텔스 드론 쪽인데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또 스텔스 드론은 또 어느 정도까지 좀 개발이 진행이 됐을까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항공 업체라고 할 수 있죠. 항공기 제작 업체 대한항공과 카이 항공우주 이 두 업체가 모두 스텔스형 제트 추진 중형 무인기를 개발 중입니다. 대한항공은 LOWUS, 이제 카이 거는 MUCCA라고 불리는데 이게 이름도 다르고 뭐 기본적인 설계나 이런 거 같지는 않지만 성격은 둘 다 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공군에서 지금 굉장히 갈구하는 게 바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하는 게 같으면은 만드는 것도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둘 다 대략 9m에서 10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폭탄 내지는 비슷한 중량의 미사일을 안쪽에 두 발을 넣을 수가 있고 날개에도 추가로 더 탑재할 수 있는 이런 식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무인 공격기 내지 무인 전투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또 기수에 필요하면 레이더를 탑재해서 에이사 레이더를 가지고 공중전용으로 쓰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KF-21하고 콤비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FA-50하고 할 수도 있고 이건 뭐 이제 공군에서 어떻게 운용을 추진하냐에 따라 달린 문제지만 어쨌든 유무인 복합 체계의 어떤 중요한 구성품으로 현재 지금 운용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걸 만드는 게 당연히 아니고 이 항공 선진국인 뭐 미국이나 중국 뭐 이런 유럽 이런 나라들도 다 어떤 유사한 어떤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현재 개발 중입니다. 우리나라 K방산이 요즘 들어서 이제 또 글로벌리하게 부각을 많이 받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가격적인
메리트와 성능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스텔스 드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주요 이 강대국들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저희가 싸게 만들면서 좋게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술력은 당연히 지금 당장은 조금은 다른 국가들보다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우리나라가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개발하고 생산하는 능력은 사실 이제 생각만큼 편차가 크지가 않아요, 이제 해외하고. 결국은 이게 어느 나라도 출발점이 늦은 편이기. 쉽게 얘기해서 뭐 예를 들면 제트 전투기 같은 경우는 80년 전에 이미 실용화가 시작된 물건이기 때문에 유인 항공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격차가 크지만 무인 항공기는 어느 나라도 결국은 최근에 시작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중요한 게 가격이 싸고 비싸고만의 문제보다도 이게 아직 해외에도 완성이 덜 된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국가에 따라서는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이걸 수출을 못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대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사고 싶어도 못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간의 관계나 그런 이슈도 좀 그렇죠. 고민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예. 실제로 이 무인기 같은 경우는 국산화가 유인항공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전투기용의 제트 엔진은 아직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을 못 하던데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국산 추진 중이지만 그러나 무인기용 제트 엔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체급의 무인기라면 국산 엔진으로 날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고 있는데 사람이 안 타니까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추락해도 사람은 안 죽으니까. 사실 이게 엔진 같은 경우가 항공기 수출의 제일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외국산 엔진을 달면은 우리가 수출하고 싶어도 엔진 제조국에서 수출허가 안 내준다 그래 버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엔진까지 국산화되고 다른 중요한 어떤 컴포넌트들도 국산화가 되면은 이런 제약에서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이제 한국의 이 스텔스 드론 기술도 이제 글로벌하게 이렇게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은 좀 어떻게 될까요? 똑같다고는 못해요. 우리가 살짝 뒤처진 상태? 그래도 이제 선발 국가들은 시제품이 실제로 비행하면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직전이라 하지만 스텔스 무인기들은 그 구매 국가들이 사고 싶다고 그냥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개발했다고 그거를 돈만 주면 아무한테나 팔 상황은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파트너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면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아무한테나 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팔 수 있는데 딴 나라들은 팔지 않는 어떤 틈새 시장은 분명히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틈새 시장을 노려가지고 우리가 제법 무기 수출 많이 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어떤 경쟁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그 대한항공입니다. 뭐 LCC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대형항공사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성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뭐 유가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이 전반적인 여행객 수가 줄어든다거나 화물 운송이 줄어들었을 때 좀 경기를 타거나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 대한항공이 뭐 사실 그동안에 그 국내 무인기 개발을 선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글로벌 방산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미 2022년도 실제로 대전 소재의 항공기술연구원에서 또 차세대 무인기 개발센터를 또 설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소형 드론뿐만 아니라 뭐 중고도 무인기, 사단 정찰용 무인기, 실제로 이제 한국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무인기 다수를 자체 개발하는 데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어떤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지금 또 다른 사업 목적을 또는 사업 다각화를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품
국산화율, 그러니까 부품 국산화율이 95%에 달하기 때문에 어떤 공급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또 핫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 또 미국 어떤 정치적 갈등,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부터도 또 나름대로 또 추후에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존에 있던 뭐 본업이라고 할까요? 이 본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사실 잘 돼야 이 기업의 주가는 갑니다만, 그래도 새롭게 부각을 받으려면은 뭔가 사업을 목적을 추가를 하거나 뭐 비즈니스 모델 자체 사업 다각화가 있었을 때 주가는 시장에서 재평가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을 단순하게 어떤 운송업을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런 방산기술과 관련해서도 이 스텔스 드론이나 이 무인기 관련된 부분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부분 또 진심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한번 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가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대한항공의 그 지금 시장 상황에서의 투자에 대한 매력도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뭐 내년에 이제 기재 공급이 이제 확대가 될 예정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런 유류 비용, 비유류 비용 상승이나 워낙 약세 기조가 만약에 내년에도 지속이 됐었을 때는 운임 하락이나 또는 이런 비용 압박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사실 동사 같은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미주 노선도 이제 공정이 시정 조치 해제가 되고 나서 또 미주 노선에 대한 것까지도 정상화가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장거리 노선에서의 점유율 자체가 또 압도적으로 높다. 이 부분이 비용 상승이나 어떤 운임 약세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의 저가 항공사들보다는 조금 더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최근에 증권사들 리포트에 또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이제 우리가 요즘에 또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 지금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밸류업 정책이라고 하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기업들한테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내년에 이 동사의 2026년도 예상 PBR이 현재 0.7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자, 그 뜻은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 매력도가 있기는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이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의 수준은 그래도 비싼 건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디펜스 크러쉬. 자, 오늘은 스텔스 드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는 방산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